인플레이션 최고치는 쳤다. 다만 이제 연준이 인정할 정도까지 가느냐의 문제다. 지금은 미래가치하고 실질가치를 거의 같이 봐야 된다. 그럼 어쨌든 이제 금리가 지금 12월에도 있고 내년에도 좀 올릴 것들이 좀 남아 있잖아요. 자산 포트폴리오는 금리 좀 이렇게 인상하고 있을 때 좀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인상이 된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뭐 추세적으로 다른 포트폴리오 말고 주식 부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주식을 고를 때 실질 가치, 거기에 미래 가치, 그게 이제 성장성이죠. 근데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미래 가치를 훨씬 더 많이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래 가치하고 실질 가치를 거의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너무 미래 가치를 많이 가져온 거다. 그게 뭐죠? PR이죠. 그런 거는 순위가 밀리고, 그 다음에 내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거의 동등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런 것들은 넣고 하는 게 이제 리밸런싱이죠. 금리 인상 시기에는.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화랑이 되면 나머지 그런 것들도 다시 오르니까 순서가 다를 뿐이지. 근데 우리가 이제 리밸런싱을 한다는 거는 순서가 빠른 애를 앞에다 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자님 보셨을 때 지금 굉장히 주식이 싸면서 좀 사실 직장인들이 이제 뭔가 트레이딩으로 사고 팔고 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지금 주식이 싸면서 앞으로 성장성도 보여서 좀 적립식으로 계속 꾸준히 모아가도 될 만한 주식은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른데 주식 투자는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나는 십몇 년 전에 삼성전자를 사서 이렇게 팔자가 고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일반적 투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40몇 년 동안 증권업계에 있으면서 보면 오히려 뭐 좋은 종목인 줄 알고 장기 투자했다가 더 줄어든 그쵸, 케이스가 너무 많죠. 많거든요. 그런데 좋은 케이스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게 확률적으로 낮은 거를 쫓아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암만 좋은 주식이라도 내 생각보다 기대 수익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냥 매도하고 근데 더 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아니 아쉬운 게 낫지 아픈 거보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갑자기 무슨 팔자 고치고 뭐 대박 나고 졸부되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안 되고 내가 기대하는 기대 수익을 합리적으로 잡아놓고 그 기대 수익에 왔을 때는 그냥 처음부터 생각한 대로 그냥 원칙대로 털고 일부 그래서 이게 내 계좌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매달 얼마씩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1년쯤 지나면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아,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얼마씩 넣는 적금 같은 계좌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다 넣어서 A라는 종목을 계속 샀어요. 계속 샀는데 좀 지나니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얘가 이제 활짝 폈다. 그럼 얘 팔고 그다음부터 또 다른 걸 찾아서 이렇게 리밸런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주식시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년 동안 계속해서 잘 나가는 그런 거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하려면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남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넷플릭스가 상품을 하나를 냈는데 광고를 붙일 테니까 뭐 3분 동안 광고를 봐라. 그러면 가격을 싸게 해줄게.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광고를 누가 붙이는데? 뭐 넷플릭스가 직접 광고 못 붙여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붙여주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제일기획.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 광고 대행사.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나스미디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오해하시면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매달 얼마씩 모아가는 거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 그래 그러면 이제 회사가 이렇게 움직이면 아 이건 좀 높고 이게 낮으면 요때는 이건 좀 사도 되고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그 저궤도 위성 안테나 인텔리안테크 그런 것도 전 세계 저궤도 위성 안테나의 95%를 만드는 게 우리나라 기업인데
네. 근데 그거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이제 본격화하면 그거는 잘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연기하는 바람에 요새 조금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건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랜로드 건물주가 건물 위에 중계기 막 이렇게 하고 통신사에서 돈 받는 거 이제는 그렇게 오래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도 위성을 6,000개를 띄우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기지국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게 자율주행차가 사막에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멀지만 내가 이거는 이런 희망을 갖고 좀 한번 모아가 보겠다. 그러면 뭐 꾸준히 돈 잘 번.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뭐 아마존에 이 뭐죠 여드름 치료하는 거 제일 많이 파는 우리나라 기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세계 인류가 몇십억인데 여드름 안 나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젊었을 때 여드름 나지. 근데 아마존이 제일 잘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좀 모아가는 주식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셀러리맨이 모아가는 주식으로는 그런 쪽으로 한쪽으로 하고 그냥 일반적인 주식 투자는 저는 그래요. 일반적인 주식 투자를 뭐 너무 뭐 좋은 종목을 뭐 장기 투자 이거는 이런 거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이런 거 비슷해요. 근데 주식 투자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전에 보셨을 때 지금 어쨌든 주식시장 여전히 하락장, 약세장이잖아요. 예. 이럴 땐 좀 어떻게 좀 투자해야 될까요? 그거 간단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장이 약세장이다 아니면 약세권의 장이다. 근데 지금 보면 3,300부터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최근에 뭐 베어마켓 랠리에서 좀 뛰어올랐지만 약세장을 벗어나지 못한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약세장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간단한 거죠. 풀로 실으면 안 돼요. 약세장은. 그거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쪽에 현금 비중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막 흥분해서 막 더 들어가서 사고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승이 아니라 이런 거는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튀어 오르는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도 낮춰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이 어쨌든 멈추는 게 증시에서 굉장히 큰 이제 매수 타이밍일 텐데, 연준이 어쨌든 멈추려면 물가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이제 굉장히 좀 내려와야 될 텐데, 물가는 좀 정점을 찍었는지, 그 다음에 4분기 CPI 지수 이제 곧 다 나오기 시작할 텐데, 하나씩. 사실은 정점 찍은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CPI도 보면 매달 이렇게 떨어져 오니까 추세 자체가 꺾인 거는 맞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연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연준의 얘기는 우리가 그거를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수준까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안 멈추겠다 하는 게 지금까지 연준의 얘기고 며칠 전에 그 파월 의장의 인터뷰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연준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게 그러면서 한쪽으로 인플레이션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엔 이건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파월 의장이 굉장히 정치적인 감각이 좀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아니 뭐 11월에 굳이 무슨 좀 이렇게 스텝다운 얘기를 해갖고 마치 무슨 바이든 말 잘 듣는 거 중간선거 앞두고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엔 11월 8일 지나고 중간선거 끝나고 12월에는 조금 얘기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경기 침체 난 몰라요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아니 그 파월 의장이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 말도 안 듣고 그랬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중간선거 앞두고 뭐 여기서 이렇게 스텝다운 느낌을 주고 이러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똑같으니까 12월에 해도.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줄고 있지만 연준이 그렇다고 그래서 연준 입맛에 맞을 때까지 인플레이션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그래서 경기 침체를 그냥 방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스텝다운을 하면 최종 목표치는 금리가 더 올라간다. 그 얘기 왜 했겠어요?
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통은 길어질 수 있지만 네. 증시 입장에서 보면 일단 시그널을 받는 거니까 네. 뭐 조금 뭐 길어지면 없고 조금 더 높아지면 어때?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최고치는 쳤다. 네. 다만 이제 연준이 인정할 정도까지 가느냐의 문제다. 네. 자, 고용지표가 꺾여서 사실 연준 금리 인상 멈출 수 있을 텐데 고용은 좀 어느 정도 이게 꺾일까요? 지금 이제 두 가지잖아요. 연준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쟤는 고용하고 인플레하고 두 개를 놓고 이제 결정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이 고용이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고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른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키가 얼마냐? 뭐 173인가?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180짜리들이 5명 있고 네. 예를 들어서 150짜리가 5명 있고 그래서 딱 합쳤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평균을 내면 뭐 165라고 예를 들면 165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저렇지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 그래서 실업률도 올라갈 거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실업률의 기준을 5%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거 치다 보면 더 밀어도 될 것 같아 이런 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물론 그 평균치의 오류를 계속 얘기하고 네. 타임레그를 얘기하고 있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수치밖에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그거를 그런 예외적인 거를 인정할 수는 없거든요. 연준 입장에선. 그래서 그런 걸로 본다면 아무튼 그 실업률도 결국은 5%에 가까이 붙는 현상이 한쪽에서 나타나면 네. 연준이 급하게 좀 추이하지 않을까. 야, 이거 문제네.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게 연준을 강하게 만드는 매파적으로 보내는 일이기도 해요. 달러도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원달러율이 지금 1,420원대 있는데 달러 강세가 조금 꺾이긴 했지만 아직 여전히 강세인데 언제쯤 꺾이고 지금 이게 네. 추세를 보면 쭉 올랐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기고 있죠. 위에서 횡보하는데 이게 네. 떨어지느냐 쉬었다가 다시 가느냐 이제 이런 거의 네.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저렇게 올리는 이유가 네.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뭐 미국에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뭐 네네. 이제 계속 강력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니네 다 미국 와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네.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타국에다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생각은 인플레이션 잡는 거는 미국 국민은 싸게 소비를 계속 하면서 그럼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달러가 되면 네. 수입 단가가 떨어지니까 미국이 이제 소비가 주로 차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메가캡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달러 강세 때문에 예측보다 줄었다. 네.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 중국하고 일본이 유일하게 따라서 긴축을 안 한 나라잖아요. 네. 근데 그 두 나라가 공교롭게 달러를 미국 말고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 채권 시장에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넷 옐렌 장관이 선제적으로 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우려하고 있다. 네. 이렇게 딱 립서비스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여차직하면 재무부 나설 거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두 군데가 팔면서 달러 인덱스가 좀 약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영국이 저렇게 이제 뻔짓을 해놔가지고 파운드는 계속 떨어지고 네. 영국이 뭐 침체니 뭐 이렇게 하면 계속 그게 나빠질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면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달러를 막기 위한 동맹. 네. 그러니까 뭐 동맹을 하려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쟤네 때문에 죽겠는데? 미국 강달러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엔 그냥 1,500원 넘는, 글쎄요, 저는 뭐 이제 외환 전문가 아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맥시멈에 좀 도달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제는 달러가 조금씩 떨어지는 쪽을 오히려 생각하고 있는 게 더 낫다. 대세에 지장 없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외화 예금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되게 잘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화 가치가 이제 조금씩 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자, 글로벌 경기만 좀 몇 가지 좀 진단 여쭤보면 세계 경제는 지금 좀 괜찮다고 보시는지 미국과 유럽은 좀 어떻게 보세요? 미국만 좋고 유럽은 나쁘죠. 근데 이제 유럽은 뭐 아시겠지만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가 이제 독일도 슬슬 이제 미국 말을 안 들으려고 자꾸 그러는데 미국이 계속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 LNG를 미국이 이제 파는데 그래서 이제 LNG 운반선 막 이런 게 이제 우리도 수주 많이 받고 막 그러잖아요. 조선 그런 것도. 근데 그걸 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며칠 전에 기사가 났는데 유럽에 LNG 운반선이 60개가 떠다녀요. 못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워낙 그런 게 없어서 수입국이었기 때문에 평택인가요? 어디 보면 우린 LNG 터미널이 되게 크잖아요. 그냥 배에서 와서 탁 꽂으면 그냥 쫙 날아오게 돼 있어요. 유럽은 가스로 러시아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그 터미널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또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지금 뭐 차를 기다리라고 주변에 막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뭐 에너지 부분에서 사우디도 슬슬 미국말 안 듣지. 그래서 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번에 러시아 때문에 되게 고생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이제는 러시아 가스를 안 쓸 거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또 바꿔지면 아니 옆에서 이렇게 그냥 틀기만 하면 오는 가스를 써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그런 변수들이 있어서 유럽은 제 생각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유럽 경기가 또 긴축도 긴축이지만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권이죠. 요즘 신흥국 위기설 많이 들리잖아요. 그 뭐 이제 우리는 이제 이번에 이제 달러가 올라가니까 또 이제 환시장 개입도 여러 차례 하고 뭐 이러니까 야 우리 이제 외환 보유고 때문에 옛날 IMF 같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아직 우리나라는 뭐 크게 위기는 없다는 식으로. 근데 뭐 정부는 계속 뭐 옛날 IMF 때도 그랬어요. 그 전날까지 위기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정부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위기일 것 같다. 우리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그런 거잖아요. 이럴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준비를 해야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부 자세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만 정부가 그렇다, 그럴지도 몰라 이러면 막 투기 세력이 붙을까봐 이제 그런 거는 있지만 우리는 헤지펀드들이 공공 목표로 삼냐 안 삼느냐의 문제지 사실 우리 의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세계 9위의 외환보유국이라고 해도 그 공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신흥국 위험은 맞는데 지금 뭐 신흥국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뭐 그거를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위기는 맞고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옛날 뭐 IMF 같이 그런 상황이야 되겠냐 하는 거죠. 저도 뭐 우리는 이제 아니라고 보는데 그건 몰라요. 근데 이제 뭐 전혀 뜻하지 않게 요새는 오히려 저는 영국이 더 걱정이 되던데요. 그래서 뭐 미국 인플레이션 수출하다가 제일 많은 미국 인플레이션을 제일 많이 사간 데가 영국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도 터질 수 있어요. 자, 세계화가 멈추고 요즘 탈세계화가 이제 점차 시작되고 있는데 뭐 미중 패권 전쟁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전 세계 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크죠. 이거는 크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게 탈세계화라는 거의 시작은 뭐냐면 미국이 이제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하면서 사실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값싸게 막 만들고 처음에 뭐 재련하고 뭐 이런 희귀 광물도 그거는 막 공해 산업이고 이런 거는 중국이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서 써야 되는데 야 그거는 못해. 못 사겠어. 그렇게 되면 왜 중국 니네 안 돼. 우리 말 들어야 돼. 그럼 그게 세계적으로 공급망에 이상이 생기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 하나. 그거 러시아도 계속 압박받으니까 야 우리가 살 길은 이것뿐이 없다. 가스관 잠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보면 그 시작에는 미국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 미국이 제일 책임이 큰데 우리가 이제 쉬운 얘기로 TSMC하고 삼성전자를 놓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TSMC보다 삼성전자 더 많이 샀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죠. TSMC가 만약에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면 중국이 대만 침공해도 미국이 막아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반도체 육성 법안은 미국이 아시아권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여기 와서 만들어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게 진짜 끝나면 그럼 뭐 TSMC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너무 좀 날카롭게 시장이 반응하는 거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탈세계화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스탠스가 바뀌지 않는 한 미국이 안 바꾸면 딴 나라가 혼자 이거 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감안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끝으로 이제 질문 한 두세 가지만 하고 좀 마칠까 하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 좀 가져가야 할지 불안한 투자자들에게 추천하는 투자 방법이 있다면? 첫째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현금은 무조건 일정 비율. 그다음에 이 메인 포트폴리오 하나 만들고 하나는 트레이딩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왜냐하면 이게 뭐 이번에 뭐 바닥을 치고 다시 간다 그래도 옛날 같이 3,300으로 바로 못 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나 뭐 이런 걸로 한쪽은 막 움직일 테고. 그래서 이쪽 그 정책이나 뭐 이슈 쪽에 관련된 것들은 트레이딩 전략으로, 그리고 이 메인은 그냥 끌고 가는 전략으로 그렇게 분산해서 한번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뭐 필요하시다면 계좌를 2개로 나눠서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이 주식시장에 있다 보면 이게 3,300부터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가야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서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끝에 왔으니까 그냥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번에 이제 상승장에서 또 다시 이제 많이 복구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의 주식시장이 좋지 못한 요즘에 이럴 때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조금만 좀 주신다면 그러면? 돈을 줄이는데 시장이 팍팍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떠나면 손해를 그냥 현실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 아주 머지않은 시간에 장이 터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추가적인 하락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하락 그렇게 깊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여태 뭐 3,300석도 밀려서 여기 왔는데 그거는 혼자 겪는 거 아니니까 그냥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담담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술적 그런 차트들이 좀 좋은 쪽으로 움직이기 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건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11월, 12월 증시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딱 한번 찝어주신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 그럼 나는 뭘 이정표로 삼아서 이 주식 시장에 임하는 그 자세를 변화해 줄 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채권금리, 미국 국채금리 이런 거 잘 보시고, 국내 수급에서는 고객예탁금 대비 신용융자금의 대비 이런 거를 매일 체크하시면 이제 이게 뭔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도 스스로 이제 저점을 잡으실 수 있으니까 그게 확인된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오늘 저자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계좌를 좀 잘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한세우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